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실수했다. 우려하고 반대한다. 세금 문제를 보고 부자감세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제 틀렸다 하고 봐요. 국민 자산 포트폴리오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봐야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 자산 비중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편중돼 있죠. 거의 70% 가까이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요. 2% 조금 넘게가 주식시장에 네. 투자를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경제 활성화에 좀 필요한 기업의 새로운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 이게 가지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안 좋습니다. 최근에 들었는데 암 투병을 하셨다군요. 그때 이제 경선 막 하던 때, 그때예요? 국회의원 경선 때예요? 예, 막 1차 경선을 막 앞두고 있었던 때라서 빨리 하자고 그러는 걸 아니면 경선 끝나고 있어도 죽고 싶으냐고 그러더라고요. 3프로TV 더 피플 시간으로 여러분 인사를 드립니다. 3프로TV 더 피플에는 참 여러 분야의 분들을 많이 모십니다만 이 3프로TV 더 피플에 이분이 나오셨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 정치인이시고 또 지난 12월 3일에는 정치인으로서 또 시민으로 국회에 모이셔서 국회 많은 분들 앞에서 또 뭐라고 할까요? 이 계엄의 부당함을 알리기도 했던 정치인 한 분 모시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죠. 박용진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때 비명행사라는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공천을 못 받으시고 또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닌 자연인의 신분으로 계시지만 또 대선 과정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던 분이죠. 죄송합니다. 이 비명행사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으실 텐데. 근데 그게 또 듣다 보니까 박용진을 구성하고 규정하는 중요한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됐더라고요. 그때 몇 번 당내 경선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아니었죠. 경선만 3번을 한 거예요. 경선만. 근데 어떻게 경선을 3번 할 수가 있죠? 황당했던 건 이제 마지막에 경선을 할 때 예. 제가 나가려고 하는 강북구 을 지역의 유권자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예. 전국에 있는 당원들을 예. 대상으로 투표를 하라고 한 거예요. 예. 이게 뭘 의도하는지는 너무 뻔한데 예. 그렇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뛴다고 제가 광주 가서 저 찍어주세요 기자회견하고 전주 가서 하고 또 부산 가서 하고 그러니까 부산의 기자들이 취재는 열심히 하면서 아니 왜 여기 와서 그 말씀을 하세요. 광주의 기자들도 혀를 차고 그랬던 과정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 이제 공천을 못 받으셔가지고 비명행사를 하는 건데 근데 뭐 비명행사라는 말이 조금 이제는 익숙하고 그걸 규정하는 그 본인을 규정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또 그 이후에 전혀 뜻밖의 대선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 지금 기억에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시죠. 당시 이재명 후보하고 독대도 하시고 네. 그게 언론에도 나오고 네. 또 나름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에도 참여해 주셔서 지금은 이분이 뭐 꼭 비명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고 오히려 언젠가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실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군요. 저는 사실상 두문 분출하지는 않았지만 여의도에 오지를 않았어요. 회사 잘리고 나면 그 회사 별로 그 근처에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진짜. 국회 근처에. 국회 여의도 올 생각도 없고 누가 있어 만나자고 그러면 야, 딴 데서 보자. 오히려 그랬고 거기 두문 쪽이 여의도 쪽에 쳐다도 안 보고 살았는데 그날 밤 예. 처음으로 온 거예요. 그날 밤 처음으로 국회를 여의도를 예. 그리고 국회 예. 정문 앞에 예. 한 11시 좀 넘어서 11시 반이었나? 불법계엄 그날. 도착하니까 시민들 한 100명밖에 없더라고요. 엄청 빨리 왔고 국회의원 관두고 나서 처음으로 SNS에 글을 올린 것도 그날 밤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야? 그리고 SNS를 바로 열어서 페이스북에 첫 줄이 그거였어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고 오늘 밤 잠들면 안 됩니다. 저들은 우리가 잠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 밤에 이런 짓을 합니다.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절대 어떤 명령에도 따르지 마십시오. 시민 여러분들 오늘 밤 잠들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공장에서 회사에서 가두에서 시장과 거리에서 같이 저항하자 이렇게 써놓고 저는 국회로 가겠습니다 하고 후다닥 뛴 거죠. 다들 기억합니다만은 뭐 지금 대통령이 된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도 바로 SNS에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네. 이런 얘기를 했듯이 박용진 의원께서도 그런 일들을 하셨고 또 거기에 현장에 계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박용진 의원님의 선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박 의원님도 고등학교 때 만만치 않으셨다고 시대가 그랬잖아요. 제 고3 때 87년 6월 항쟁의 이제 여파로 고등학교 안에서도 뭔가 민주화에 대한 관심, 고등학생들도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묘한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주로 선생님 말 안 듣는 학생들 중심으로였지만, 근데 제가 다니던 그 신일고등학교가 그 개교를 할 때부터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런닝메이트는 아니지만 따로따로였지만 학생들이 직선으로 뽑았어요. 네. 저도 직선 학생회장을 했었던 사람. 네. 그게 한때 저도 그 근처에 살아서 하는데 신일대학교라 그랬었어요. 캠퍼스도 보통 고등학교보다는 그때 당시는 굉장히 컸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였는데 거기에 또 결정적으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수호 선생님이라고요. 예. 그 당시 맞아요. 전교조 결성의 서울시 지부장.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전교조 위원장. 아하. 더 나중에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하신. 그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대의 명분, 도덕적인 명분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되면 선생님을 구속시키고 잡아갈 텐데 우리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전교조 결성일이 잡혀 있었던 5월 29일인가를 기준으로 뭘 할지를 한 달 전부터 친구들하고 이렇게 고3이 협의를 막 하고 공부 안 하고. 공부 나중에 하면 되죠. 그래서 했는데 우리 3프로 TV에 가끔 네. 나와서 좋은 얘기 해주시는 김학균 그분이 제가 얘기한 그분이에요. 센터장 예. 그분이 저보다 1년 선배셨으니까 그때 졸업을 했고 예. 근데 그분도 저랑 학생 활동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예. 이런 박용진의 의식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분이기도 하고 아주 점잖은 분이었죠. 근데 신일고등학교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결성식이 끝나고 그 다음 날로 다들 선생님들 지도부는 농성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민주당 당사에 농성을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교무회의 하려고 모이시고 자율학습을 하는 시간인데 작전이 실행된 거죠. 그래서 저와 그 당시 학생회장인 제 친구와 방송반 반장 3명이 방송실 문을 따고 들어가서 방송 마이크를 온 시키고 예. 성경서를 읽고 그건 정확감인데. 미리 약속됐던 대로 각 반의 반장들이 예. 그 방송을 신호로 예. 그 반의 학생들을 다 정확하게 내용 설명하고 예. 다 교문 앞으로 끌고 나와라 예. 했는데 3분 만에 1200명이 싹 교문 앞에 모인 거예요. 그러면 전교생이 아니요, 1학년 뺐어요. 2학년 왜냐면 빼고 1학년 학생들은 이수호 선생님을 모른다. 너무 어리니까. 또. 이게 모른다. 그러니까 애들은 보니까 우리는 다 나와서 교문 앞에 절집해 있고 2학년, 3학년은 그 후배들은 막 그 학교의 그 난간 베란다 창문에 막 저게 저 형들이 뭔 일이냐. 자기들도 구호외치고 그러고 있는 그거를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친구들도 대단하고 이수호 선생님이 지금도 제자들의 그 기특한 의리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고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여전히 젊게 사세요. 네, 젊게 사시고 최근까지 전태일 재단을 해서 어려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고 네. 또 이제 풀빵 나눔 재단이라고 전태일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중소영세 노동자들,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그러시군요.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평생 그런 일을 꾸준히 하시는 거군요. 아름다운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뭐라고 표현해 싹이 보였다고 할까. 그래서
거기서 멀지 않은 대학을 가셨어요, 그죠? 예, 네? 예. 성균관대학을, 정으로 다닙니다. 성균관대학을 가셨는데, 당연히 뭐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셨으니까 시대도 그랬고, 그러니까, 학생운동을 하셨겠네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안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소문을 알았는지 뭐 선배들이 이제 찾아와서 뭘 하자 이러는데 예, 난 뭐 싫다. 예. 그러다가 근데 그때 흔들리지 말았어야 돼. 그 저는 진짜 누가 물으면 다시 20살에 대학에 가면 다시 뭐 후회 없는 길을 가시겠죠? 아니요. 저는 다시 대학 가면 공부 열심히 하고 연애 열심히 많이 하려고. 그때 그런 걸 못하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것 같고, 물론 학생운동을 하고 즐거운 마음을 했어요. 예. 저는 무슨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좋으니까 선택해서 한 거죠. 예. 2학년 때 저희 학교에 선배 한 분이 시위 도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성균관대학에. 네, 김비정이라고요. 아, 그 여학생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솔직히 말하면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아, 그 진압을 하는데 되게 과잉 진압이었거든요. 그때 그랬어요. 예, 무슨 뭐 거의 막 시위대가 깔려 있는데 그 위를 막 짓밟고 지나가고 경찰들이 막 방패로 찍고 이런 과정들이 막 지내다가 그 맨 밑에 깔린 여학생이 죽었는데 그 노태우 정부 시절이에요. 그때 이제 눈이 뒤집혀서 또 이제 불효를 한 거죠. 그래서 저 시신이 안치돼 있었던, 지금은 그 병원이 사라졌는데 서울 중구에 백병원이라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명동에 있었잖아요. 예, 그 병원으로 매일매일 가고 집에 안 들어가고. 그럼 뭐 대학교 때 이렇게 활발한 뭐 사회 참여와 이 학생 운동을 하셨고, 졸업하시고는 어떻게 그 사회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약간 기구한데 총학생회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감옥에 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시대에는 감옥을 다녀온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여러 방법으로 군대를 안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도 애가 불안하니까 어머니가 너 마지막으로 나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군대 좀 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머니께서는 군대가 어머니한테는 제일 안전한 길이죠. 어머니가 형이 둘이 있으니까 군대 가는 아들이 안쓰럽거나 이러지도 않으신 거야 이제. 네. 근데 군대를 갔는데 또 이제 전과 기록이 있으니까. 네. 학생운동 전까지. 학생운동 전과니까 여기로 치이고 저기로 치이고 뭐 이놈이 와서 찝쩍거리고 저놈이 와서 조사하고 계속 못 살리고 있더라고요. 관심사병 됩니다. 처음부터. 만기 병장 제대를 하고 딱 나왔는데 그때 이미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멩이 던지고 구호 외치는 걸로 세상 바꾸는 게 아니야. 그거를 깨닫고 나왔어요.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20살 넘어서서 처음으로 아주 평범한 내 또래 청년들을 제대로 만난 거지. 그냥 늘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 대학생들 중심으로만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가 고등학교를 다 졸업했거나 아니면 학생운동 전혀 관심 없거나 대학을 다녔지만 자기 문제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과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 친구들이 못 알아들을 이상한 그 외계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살았구나. 네. 내 중심으로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혼자 고민 끝에 이런 평상시에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한 모임, 단체, 이 정당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보 정당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기특한 생각을 하고 나온 게 97년 2월인데 제대를 하고 그 민주노총이 그 권영길 당시 위원장을 무소속 노동자 후보로 내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일에 같이 동참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해 12월에 권영길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 사실상 무소속 후보죠. 기호 4번이었지만 출마하는 일을 돕고 그때부터 그 권영길 위원장과 그때 그러면 민노당 소속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민주노동당 소속이 된 게 아니라 제가 민주노동당을 만든 멤버 중에 한 명이군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소수 정당, 소수파의 길을 걷기 시작하신 거군요. 그것도 저는 기쁘게 걸었고요. 부모님이 볼 때는 저 돈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또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니 내가 애써 만든 당인데 후보가 없으니까 제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노동자 밀집 지역, 울산, 창원 막 이런 지역구. 하는데 네. 저는 아니 진보 정치를 하고 하는데 유권자들이 어디든 있는 거고 네. 내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야지 네. 그런 생각으로 강북 릴레이에서 출마한 거죠. 2000년 4월에 만 29살 민노당 소속으로. 예, 아직 안 됐을 때였어요. 28살, 10개월 당연히 떨어지셨겠네요. 떨어졌지만 그때 13.3%나 받은 거예요. 어이구. 동네 어머니 친구분들, 아버님 친구들 다 찍어주실 거 아니에요? 오래 사셨으니까. 친구 엄마 아빠 네. 화계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 거기서 그 대학도 다녔고 군대도 갔고 그러니까 완전 토박이니까. 그냥 이분들이 처음에는 뭐 무슨 당? 그러다가 신일고등학교 나왔어? 화계초등학교 나왔어? 네. 우리 아들도 우리 조카도 우리 네. 딸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야 젊은 놈이 대단하다 야 그러고 나서 한 2달 정도 선거운동을 하니까 그냥 계속 방문하고 찾아가고 어휴, 그때 당시 민노당이 당세나 이런 걸로 또 정치 신인이고 그러는 거 치면 많이 나온 많이 거죠. 나왔어요. 많이 나온 거지. 그때 민주노동당 서울에 나간 양반들이 한 2, 3% 받았으니까 저도 그렇게 받았으면 정치 안 했을 거야. 근데 이거 딱 한 10,000표 확대에 받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게 언제? 어떻게 다신 거예요? 그때부터 출마했던 게 2000년인데 16년 뒤 네. 2016년에 처음 받았습니다. 그때는 당이 달랐죠. 그때는 이제 민주당으로. 그때도 같은 지역구. 같은 지역. 그 사이에는 계속 떨어진 거예요? 계속 떨어졌죠. 그러니까 또 기구한 게 2000년에 출마했죠. 근데 2001년에 노동자 집회에서 잡혀갔어요. 근데 이때 실형을 살아요. 네. 왜냐면 앞에 또 집시법을 한번 잡혀갔다가 집행유예로 나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2개의 징역을 고부로 산 거죠. 집행유예 기간이었군요, 그게. 그래서 집행유예를 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집행유예를 깨는 바람에 3년이 된 거예요. 3년 사셨어요? 2년 2개월, 2년 3개월이나 아이고. 그러니까 진짜 오래 살았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2004년 총선에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박용진이 왜 안 나와? 왜 못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기대하고 그때는 2004년에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선거예요. 네. 원내 진출 이뤄낸 선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도 많았고 그 지역에서 창원에서 권영길, 울산 북구에서 조승주가 지역 그래, 기억나요. 그다음에 노회찬까지 해서 8명의 그 비례대표로 들어가서 10명이 당선되던 때니까 박용진도 나오면 된다. 막 그러던 때였어요. 그때 복권이 안 돼가지고 못 나갔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2008년에 나가긴 했는데 네. 진보정당이 분당돼가지고 정의당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민주노동당은 남아있고 네. 노회찬, 신상정, 조승수, 박용진 이런 사람들은 또 진보신당으로 나와서 진보신당. 더 작은 정당으로 했고 그러니까 제가 아주 기구한 정치 역정을 이렇게 겪다가 그러다가 어쨌든 뭐 진보정당으로 분류를 합니다만은 기성정당으로 이제 입당을 하셔서 네. 결국 국회의원이 되셨군요. 네. 그 무슨 계기가 있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걷던 길하고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셨다고 할 수도 있죠. 그때 많은 진보정당 같이 했던 친구들이랑 동지들이 배신자라고 했으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얘기를 했어요. 같이 논쟁하자. 같이 가자. 민주당 안에 진보 블록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우리끼리 독자적인 정당을 한다고 해봐야 10석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미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 열심히 했고. 근데 제도가 그래. 이 제도를 못 깨고 가. 그럼 민주당 안에 들어가서 오히려 우리 역량을 더 펼치는 게 어떠냐.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믿어줬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사랑하는 내 딸이 되게 사랑하는 남자를 한 명 데리고 와서 아빠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요. 그랬을 때 이 멋있게 생긴 이 친구가 젊은 친구가 다 좋아. 생각도 올바르고 뭐 직장도 좋고 다 좋은데 결혼은 10년 뒤에 하겠다. 그러면 이 결혼을 허락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똑같다. 아무리 우리가 괜찮은 정치 세력이어도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계속 기지만 해달라고 어떻게 그러냐. 그렇지.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97년부터 민주노동당이 쭉 쌓아오는데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내리에 남았던 게 뭐냐면 친환경 무상급식이었어요. 네. 그거는 그때 모든 정치권이 저런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공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 민주노동당의 당원들이 시민들 서명을 받아서 그 광역, 서울시단위, 뭐 혹은 경기도, 경상남도, 광주 이런 데서 시민 조례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해서 그거를 실현시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를 약속했을 때 서명해주고 응원해줬던 시민들의 아이들이 그들이 이미 대학생이 됐고 사회에 진출을 했다. 근데 그거를 실현한 건 오히려 민주당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주장하고 막 실천을 이루고 있을 때 민주당이 다수석으로 하자 해가지고 해버렸다는 거 아니냐. 더 좋고 더 많은 약속이 있다. 그 진보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약속을 네. 실천하고 실현해야지 10년 뒤에 해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는 10년 뒤에 결혼하겠다고 하는 말과 똑같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면 못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신 있었던 게 지난 10년 동안 박용진처럼 한 지역구에서 이렇게 그 지역을 하고 시민들을 만나고 정치활동을 해온 사람이 또 누가 있냐. 근데 내 결론이 그거다. 우리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제 지역구에서는 꼭 한 명 지금 진보정당 출신의 구의원들이 당선이 됐어요. 10년 동안. 네. 그리고 그 10년 동안 박용진은 늘 두 자리의 지지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주장에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기구하죠. 그냥 친구들도 다 떠나고 외로운 시기였어요. 국힘당으로 간 분도 있던데.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강북을 강북을 해서 재선을 하신 거네요, 그죠? 네, 예. 그 국회의원 그 8년을 하신 건데 8년을 하시면서 사실 국회의원은 사실 시민운동가가 아니잖아요. 입법가들이잖아요, 네. 그죠? 법을 잘 제정해서 그게 지역구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좋은 법의 혜택을 보게 하는 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입법 활동이라면 어떤 게 있으셨어요? 당연히 유치원 3법. 예, 유치원 3법. 맞아요. 박용진 의원이죠. 네. 예. 그래서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높이고 지금도 어디 다니다 보면 제가 그 혜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왜 그 당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가 유치원에 갔는데 정말 좋아졌더라.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제 열심히 했었던 게 뭐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 그런 것 때문에 뭐 자본시장법도 하고 상법 개정안도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이렇게 부정행위 이런 것들 적발하고 이렇게 사기 매매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과징금 과태료를 높이게 만드는 그런 법들도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어쨌든 공정해야 될 자본시장, 공정해야 될 시장 경제에 네. 룰을 제대로 지키게 하고 힘있고 이렇게 돈 많은 쪽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마음대로 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제민주화 활동이 되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활발한 그 의정 활동도 하시고 지역구에서도 아주 탄탄한 지지세를 가지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사실 모두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21세기 대한민국에 무슨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단 말입니다. 한 3년 가까이 됐던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의원도 일부 하셨고 또 국회의원이 아니신 분으로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죠? 지난 3년에 윤석열 정부를 회고하자면 우리 박용진 의원에게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그리고 이게 한국 그 정치, 한국 역사에는 어떤 시기로 규정이 될 거로 보시는지요? 아직 진행 중인 거죠. 아직 윤석열 정부의 그 후과가 계속 진행 중, 재판도 진행 중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엉망진창,
예. 이라고 딱 4글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가 제대로 그 대한민국이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도 한 70년 정도를 여러 부침 속에서 규정도 만들고 절차도 있고 격과 식을 갖춘 나라거든요. 네. 그게 법령을 통해서 눈에 이제 제도가 되어 있는 거고. 그게 하나도 안 지켜지더라고요. 다 지 맘대로야.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밑에 관료들도 다 지 맘대로. 그렇게 되면 법과 제도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억울한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런 일들이 막 제가 의정 활동을 하는 중에도 드러나고 제가 국회의원이 아닌 상황에서도 그게 눈에 보여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말할 힘도 없더라고요. 네.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국회에 내란 벌어진 그 밤에 쳐봤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러다가 무사하겠나. 아니, 게다가 총선에서 저런 결과를 얻었으면 네. 사람이 좀 달라져야 하는데, 안 달라져요. 그러면 반드시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하던 대로 그냥 해. 네. 그 정권은 반드시 흉한 꼴을 당해요. 음. 박근혜 정부가 바로 그랬잖아요. 네. 총선에서 2016년 총선에서 일당을 놓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인 태도, 뭐 책상 두드리고 뭐 배신자 어쩌고 하던 그런 방식으로 막 밀어붙이던 국정운영 방식 그대로 끌고 가다가 탄핵당해 버린 거예요. 네. 그 전후로 가더라도 전두환 정권이 이른바 12대 총선 이른바 신민당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렇죠. 서울을 싹쓸이했어요. 그럼요. 그 민주당이 신민당이 네. 그거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냥 더 강한 방식으로 이렇게 억눌렀거든요. 그럼 야당이 가만히 있나? 야당은 개헌 그 직선제 개헌 쟁취 민주화 운동부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막 서명운동 벌리고 막 밖으로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그걸 강력하게 진압하는 과정에 네. 5.3 인천 사태 그렇죠. 생겼죠. 5.3 인천 사태를 계기로 더 강력하게 탄압을 하려고 하다가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만들어지고 지금 뭐 의정 활동을 하셨던 권인숙 의원 용기를 내서 그 사실을 고발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게 87년도 1월인가요? 어쨌든 제가 1학년 겨울방학 때여서 저도 그날 그 충격이요. 그럼요. 네, 동갑인데. 경찰이 멀쩡한 대학생을 데려다가 성고문과 성폭행을 하고. 그 헤드라인이 더 기가 막혔잖아요. 탁 치니까 억하고 죽더라. 근데 미친 세상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다 알았죠. 그러니까. 사실 알고 있었고 네. 무서우니까 녹눌려 있었는데 그거를 선거를 통해서 확 보여줬거든. 근데 어라? 더 세게 눌러? 이것들 봐라.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그런 흉한 꼴들이 벌어지니까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도 작년에 있었던 총선 때 일부 한강 벨트 뭐 이런 데서 조금 뭐 막판에 뭐 여러 가지 이벤트 때문에 살아나고 뭐 부울경 좀 살아나고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막판에 그런 조금의 그 반등세도 없이 그렇게 완패를 했다면 그렇죠. 그래도 정신 못 차렸겠다. 그 말씀이 네. 사전적으로 아쉬운 점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건데 뭐 완벽한 승리를 민주당이 200석 이상 얻어버렸어도 네. 그 태도를 안 바꿨으면 태도를 바꿨으면 그래도 살 길이 있는데 네. 태도를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똑같이 막 분리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저런 일 저질러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심 선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민심을 네. 제대로 읽을 줄 아는 게 국가 지도자의 역량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새 대통령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을 했죠.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제 대부분의 강요도 인선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사실 2달 반 정도 흘렀기 때문에 새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좀 빠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자연인으로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민의를 객관적인 측면에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죠. 이재명 정부의 지난 2달 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선방하고 있다고 봐요. 예. 선방하고 있고 진짜 엉망진창이었던 경제, 사회, 좀 질서, 문화,
그다음에 외교, 국방, 안보 이쪽 분야에서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격과식 어떤 뭐 절차와 과정을 다 이제 복원해내고 있는 네. 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좀 국민들이 안심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이제 고비가 남았죠.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일 네. 텐데 이 고비를 잘 넘겨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빠졌어요. 물론 이제 뭐 그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 우리 국민들의 어떤 기대가 워낙 큰 데다가 뭐 일부 현안이라든가 또 일부 사법적인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빠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직은 3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국정에 힘을 받으려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 또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게 국정을 운영하는 동력이 분명히 되잖아요. 그죠? 뭘 더 신경 쓰고 뭘 더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죠.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되게 중요한 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가지고 안보, 주로 우리는 이제 안보, 군사안보, 외교 쪽의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생각하는데 네. 이게 지금 군사안보와 경제동맹이 같이 가고 있는 트렌드를 만들어낸 게 이미 꽤 됐어요. 네. 특히나 이제 중국이 이제 성장하게 되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분명히 하게 되면서 미국으로서는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을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했고 너 이 편이야 저 편이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주 예민해요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든 바이든 때든 트럼프 때든 아주 예민하게 봅니다. 이 문제를. 네. 나토에 가도 그런 분위기고요. 또 그러니까 다자 협상장에 가면 중국과 미국의 이 대립이 국회의원들 수준이 각 나라의 의회 대표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요. 팽팽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차 잘못하게 되면 우리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한미동맹이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한미동맹 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해야 어쨌든 우리가 그걸 베이스로 경제 관련한 새로운 도약도 만들어내고 지금 잘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민노당 만드신 분 맞으신가요? 저는 그걸 위한 진보주의자예요. 진보정당이라고 그때 얘기를 해서 막 민주노동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약간 빨간색 이렇게 얘기되고 뭐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좋아하고 네. 그러기는 했지만 우리는 사실 생각해 보면 네. 그 당시 유럽이 보유하고 있었던 프랑스의 사회당, 독일의 3인당, 영국의 노동장 정도의 네. 그냥 진보 정당을 네. 유럽의 어떤 진보 그룹 정도를 지향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 사회가 너무 보수화되어 있었던 사회이고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때니까 그냥 당연한 그런 얘기들이 과격해 보이고 급진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오히려 합리적 시장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대선 국면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청에서 보셨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의 경선을 치르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저기서 내가 나르게 하는 게 제일 안전빵인데 이런 생각 본인은 또 하셨을 건데 어떻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셨어요? 두 분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어색해 것 같아서 저도 막 그랬는데 처음 이제 총선 끝나고 이재명 후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한테는. 예. 총선 이후에 처음으로 연락 온 게 이제 올해 2월이군요. 그때는 이제 막 내란에 대한 어떤 걱정, 그렇죠. 왜 탄핵이 왜 인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걱정, 조기 대선이 열릴 것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네. 막 어수선할 때였거든요. 뭐 석방도 되고 막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는 것 같은데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미 마음속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운 지경에 국난의 시기에 무슨 개인의 악감정 이런 게 있겠냐 하는 생각을 속으로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오면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해간 말이 그거였어요. 이 내란 극복이라고 하는 목적 아래에
그리고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과거의 악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악연에 매이면 미래를 못 나간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뭐 기자들이 다 나간 다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나도 참 그것 때문에 나도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일이 갖게 됐어요. 미안합니다. 2번, 3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저도 힘들었죠. 제가 3번 경선하고 4번 배제됐습니다. 이게 4번인가요? 그래서 세더라고. 아 맞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사실은 그 3번 경선 끝에 그 당시 조수진 후보가 뭐 그 경선에서 이겼는데 또 과거의 행적 때문에 사퇴를 했어요. 그렇죠. 금방 사퇴해버렸죠. 등록하기 하루 전날이에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저 하나예요. 해줘야지. 어쨌든 그 만남을 통해서 두 분이 좀 유쾌하게 잘 푸셨어요? 저는 뭐 개인적인 거는 정리는 했어요. 그런 거 그냥 자꾸 과거에 매이면 미래를 못 나간다. 그 대선 국면에선 어떤 직함을 갖고 계셨나요? 대선 때 후보 직속의 후보 직속 국민화합위원회. 화합위원회. 예. 그래서 국민통합위원회로 처음엔 얘기가 되다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져서 보수 쪽에서 넘어오신 권오을. 이번에 뭐 장관을 하셨잖아요. 예. 그 전 의원, 권오을 당시 전 의원. 이분이 맡아야 되니까 저는 사람 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당내 역량들을 쭉 모아내는. 그렇군요. 뭐 전국에 또 유세도 다니시고. 예.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호주로 특사를 갔다 오셨더군요. 네. 호주 특사로 가는데 많은 분들이 야 이것도 뭐 한 자리 얻은 거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이걸로 끝이냐 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호주 특사는 그냥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게 간단찮게 들어서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상대국 정부에서도 많은 궁금함이 있을 거다. 그걸 가서 설명을 좀 잘 해주고 기존에 있어 왔었던 국가 간의 약속과 동맹관계, 네.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 이런 것들은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하는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정무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데 최근에 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던 화제라는 표현도 좀 그러네요.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정부 정책이 하나 있어요. 기존의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으로 전 정부에서 올려놓은 거를 조세 형평성 뭐 또 어떻게 보면 또 정부 재정 뭐 이런 걸 고려한 것 같은데 10억으로 낮추는 게 이제 정부 안으로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또 집권 여당에서도 이런저런 다른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일부 주식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이 정부의 어떤 개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실수했다. 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한다. 왜 그러냐? 네. 이제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께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세금 문제로 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세금 문제로 보고 부자감세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제 틀렸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이게 부자감세의 프레임이 아니라 국민 자산 포트폴리오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자산 비중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부동산에 편중돼 있죠. 편중돼 있어요. 거의 70% 가까이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요. 한 24%, 25% 정도가 이제 금융자산에 묶여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예금 적금이 한 16%, 그 다음에 보험하고 연금이 한 4, 5%, 2% 조금 넘게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자산 안에서도 비중이 10%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안 좋은 효과를 낳느냐면 일단 우리 국민 개인에게는 첫 번째로 이게 이제 노후 자산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되는 거죠. 부동산에 묶여 있어 버리니까.
그 현금 유동성 자체가 없으니까 당장 필요한 뭐 이 돈을 집을 팔아서 병원을 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 한 채밖에 없는 집에 대한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보통이 아니라 집을 잘 안 팔죠. 이거를 이렇게 급한 돈을 유통할 수가 없으니까 네. 집은 있는데 궁핍한 생활을 하거나 하우스푸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경제적으로도 이제 자산이 이렇게 부동산에 묶여져 있으니까 경제 활성화에 좀 필요한 기업 투자에 좀 기업의 새로운 뭐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 이게 가지 못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세금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네. 우리 경제 전체의 체질 개선 그리고 국민 자산 비중의 개선이라고 하는 되게 더 큰 프레임으로 이 문제를 보면 이게 신호가 거꾸로 가버린 거죠. 그동안 야 코스피 5천으로 우리가 갈 거야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코스피 3천 법안이라고 제가 재선하자마자 1호 법안을 냈었던 그 법안이 이번에 통과된 거거든요. 상법 개정. 그러니까 막 시장에서 막 반응을 하잖아요. 드디어 대한민국이 또 대주주 중심으로 아니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보장하네. 쭉 물게 들어왔는데 어라? 갑자기 세금 문제에서 신호가 거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항공모함이 그 선단을 형성해서 쫙 가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항공모함 함대의 사령관은 명령을 내린 거야. 야, 주식 활성화. 그래서 자산 비중을 변경을 시켜. 경제체질 개선해야 돼. 쫙 했는데 그 중에 구축함 하나가, 순양함 하나가 엉뚱하게 방향을 맞게 틀어갖고 이렇게 가는 분위기로. 딴 얘기를 하면은 우회전 깜빡이 끄고 직진해버릴 거네. 근데 함대 전체는 가는데 함대가 이렇게. 그러니까. 배 한 척이. 이거 되게 안 좋은 신호구나. 저도 세금 문제에서는 부자 감세로 양보할 생각이 별로 없지만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김동완 의장님이 더 잘하시고 3%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장을 안 믿으니까 국장을 안 믿으니까 미국장으로 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규모가 우리 인구수로는 700만, 800만이 여기에 800만이 넘는데요. 하고 서학개미가. 네. 그리고 이 규모만 해도 1,300억 달러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열심히 수출하고 열심히 대외 경제 활동해가지고 벌어들인 달러가 어느 날 이렇게 미국으로 다시 저렇게 쭉 들어가.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려고요. 이번에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면 3,500억 달러 커미트먼트 한 거 있잖아요. 1,300억 포함해. 오바우트 1,500억 달러 이미 가 있다고. 그래, 나도 그랬어요. 딱 그 얘기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미국을 사랑하는데 우리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나라 운영 잘하라고 큰일 났다고 지금 주가 빠지면.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의 일부라도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겨우 우리 국민 자산 전체 2.34%밖에 되지 않는 주식 투자 비중을 진짜 한 2-3%만이라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돼요. 지금 서서히 늘릴 게 아니라 진짜 획기적으로 늘려야 돼요. 할 텐데 아니 지배구조 개선 네. 그래서 2차 상법 개정안도 예고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 왜 세금 문제 그리고 이 세금 문제를 해봐야 세금도 못 걷어요. 여기 걸릴 만한 사람들이 연말이면 다 팔지. 그러니까 고무줄 같아. 어디서는 2천억 거치는데 어디서는 200억도 안 거친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책장에 앉아가지고 정책 결정을 한 거고 그것도 함대 전체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튀어버리는 어떤 실수로 저는 보여요.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보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돼서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국민적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 운동을 하고 진보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민주노동당을 탄생시켰던 우리 박용진 의원이 빨리 코스피 5천 가야 되고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보지 말자 그러고 이게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게 저는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려면 과감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주식 투자는 좀 해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예. 사실은 돈이 없으셔서. 그렇기도 하고 정무위에서 계속 활동을 하니까 아하. 그 정무위는 개별 주식은 갖지 못하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할 때 유일하게 코덱스 200 그거만 이렇게 누구의 조언을 받아서 그냥 하고 그냥 한국 경제에 대한 뭐 신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그것도 있어요. 주식 하신 거예요. 그렇고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팔고, 그거 하셨잖아요. 하고 팔고는 안 했다는 거고.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한 4, 5년 전에 뵀을 때보다는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소프트해졌다고 해야 되나? 예, 좀 유연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최근에 들었는데 사실 어떤 정치 부침을 경험하시면서 그 무렵에 암 투병을 하셨더군요. 그것도 보통 사람들은 참 굉장히 심각한 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설암인데 혀잖아요, 혀. 그죠? 아유, 그거 말씀하시기가 괜찮으신가요? 조금 이렇게 절개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꽤 잘라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의사가 직접 얘기는 안 하셨는데 네. 그 의사하고 아는 분 얘기로는 뭐 한 20%? 혀의 20%? 아이고. 혀가 되게 커요. 암이라고 하는 건 네. 제가 잘 모릅니다만 한번 보면 아무리 초기여도 절제술이 가장 안전하고 그게 확실한 처방이라고 하죠. 위암도 초기 단계에도 한 반, 간도 한 반, 네. 다 절제해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혀도 그렇게 된 거고요. 아이고. 다행인 건 사람은 눈에 보여요. 제 상처 부위는 눈에 보였어요. 아이고. 예. 처음에 구내염이 이렇게 커지지? 왜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하다가 네.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좀 빨리 온 거죠. 빨리 와서 바로 떼어내고 그다음에 그렇군요. 이제 약간 이제 세이프 존 그려가지고 좀 더 많이 절제를 해내고 네. 두 번의 수술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경선 막 하던 때예요. 그때예요? 국회의원 경선 때예요? 예, 정봉주 후보하고 경선을 아이고. 막 이제 1차 경선을 막 앞두고 있었던 때라서 빨리 하자고 그러는 걸 아닙니다. 경선 끝나고 있을 때 죽고 싶으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 모르게 하자. 뭐 암에 걸렸다고 그래서 괜히 동정표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정치인이 자기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약해 보이는 것도 싫고 그래서 모르게 하자 그래서 조금 늦춰서 설 연휴에 한 거예요. 정치인이라는 게 사실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네. 또 말을 잘해야 되는데 혀가 다치면 말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진행할 때 보면 그걸 안 해야 되는데 허기져가 적어서 땅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조금 먹잖아요. 그럼 그 알갱이 하나만 있어도 말이 돌아요. 근데 혀의 20%를 잘라내면 말하기 힘들 거라는 건 저는 잘 알거든요. 수술을 되게 잘해 주셨고 그때는 의료 대란이 없었던 때니까 천만다행으로 빨리 조치를 해주셨고요. 다행이시네요.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다른 데로 전이되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잘하면 잘 관리하시고요. 어쩌면 뭐 이게 너무 나간 해석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하실 거고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실 텐데 많은 말보다는 마음으로 몸으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혼자 그때 그래서 위로했던 건 내가 이 말의 혀의 움직임이 조금 둔화되면 예. 생각은 더 깊게 하고 말은 그러니까요. 천천히 하면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71년생이면 사실 뭐 너무 어린 나이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정치의 어떤 지금까지 해오신 일을 감안해 보면 방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나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왕성하게 딱 열심히 일하실 딱 그 나이에 중간쯤 어딘가 정치인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50대 초중반이시잖아요. 네. 그죠? 앞으로 어떻게 정치인으로서 또 한 분의 가장 또 남자로서 살고 싶으신지. 정치인 계속 할 거예요. 저는 즐거워요. 정치를 하는 게 즐겁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정치 면허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변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더 안정감, 예. 따뜻함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해가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찾아가려고 하고요. 정치인들은 어쨌든 정치 일정을 가지고서 움직이니까 멀게는 다음 총선, 가깝게는 그 다음으로는 무슨 뭐 재보궐선거 아니면 이제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 네. 뭐 이런 게 정치 복귀의 본격 복귀의 어떤 계기와 발판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게 조금 멋있게 얘기하면 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천수답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정치인들도 자기가 혼자 열심히 쟁기질한다고 해서 농사를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비가 내려야 되는데 당원들이 불러줘야 되고 국민들이 찾으셔야 되고 네. 그래야 되는 거니까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실력 쌓고 예.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어쨌든 건강하셔야 되니까요. 네. 또 관리 잘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쉬어가는 그런 기간들이 더 긴 정치 여정에 훨씬 더 좋은 자양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 국민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 네. 또 좋은 일들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